방금 소개받은 안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문 강의라는 강사가 아니라서요. 원래 본업이 세무사라다 보니까 세무상담 잘하는데 강의는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와 계시면 제가 쫄잖아요, 지금. 얼마나 쫄겠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질문하면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반응을 보였다고 틀렸다고 쪽팔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그죠? 그러니까 좀 반응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이 원래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 같습니다. 못 오신 분 조합원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한 30분 정도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질의응답 받고, 저희 스태프들이 밖에서 아마 3분 정도가 와서 여러분들을 약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다 해결을 못 합니다. 예,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별적인 것들은 개별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재개발로 한 줄 알았거든요. 예, 재개발로 한 줄 알았는데 이걸 재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시는 조합원들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합원이 거의 아파트 단지, 지금 잠실 5단지처럼 한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형매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간단해, 이해관계가. 간단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 갖고 계시죠? 다가구 또 갖고 계시죠? 다세대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겸용주택 갖고 계시죠? 상가 있죠? 나대지 있죠? 조합원 구성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세법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종전주택이 아파트 그런 거 딱 끝나버리는데 이게 종전주택이 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별사항은 아니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조금 꼼꼼하게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응용력을 좀 가지고선 보시라고 해서 딱 핀셋 이렇게 강의를 안 하고 기본적인 흐름을 좀 더 이해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알고 난 다음에 내 케이스를 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 오해가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반 정도 기본 설명하고 나머지 한 30분 현장에서 상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은 뒤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안순함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널리 홍보하시고 또 유튜브도 해요. 유튜브도. 유튜브에서 보는 것하고 지금 실물하고 어디가 나아요? 사회생활 좀 하실 줄 아네. 그럼 실물이 낫다고 해야지. 예, 유튜브가 낫다고 하면 역시 방법이고 수준이 있으시네. 예, 역시 수준이 있어. 내가 좀 강의할 맛이 나요 지금. 예, 강의할 맛이 나.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오케이. 네. 어쨌든 간에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여러분 비례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비례율 250 몇 프로예요? 8%? 네. 세계에서 비례율 258% 낮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도 없어. 세계에서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저는 그것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이게 세금이 문제예요. 세금이. 돌려받을 돈이 보통 청산금은 3억 5억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좀 받으신 분이 30억 40억 보통이네. 내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로또를 받으셨어요? 세상에.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금 처리만 잘하시면 돼요. 예, 아셨죠? 네. 안순함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개요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과세 규정하고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일반 분양분은 안 계시죠? 일반 분양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요. 수준이 달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준공일로부터 이제 잔금 내고 그때 내 집이 시작되니까 거기는 심플해요.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복잡한 거는 왜 복잡하냐면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지금 땅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당초 취득, 보유, 양도마다 부동산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양도 시점에서만 달라졌다고요.
또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잔금 때 주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근생으로 팔거나 멸실하고 나대지로 팔아. 그렇게 두 가지만 달라져도 세법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져? 세 가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샀을 때, 그리고 나서 관처 나고 준공 났을 때까지가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준공 떨어지면 새로운 아파트로 다시 변해버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원조합원부터 시작해서 승계조합은 다르죠. 지금 여기서 준공 전에 파실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입주 전에 파실 분들은 나가시라고. 여기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세금 폭탄 맞고 마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큼 더 나오냐는 것은 여기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부도나기 직전에 계신 분 아니면 절대 팔면 안 돼요. 절대 팔면 안 돼. 꼭 팔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98세인데 돈을 만져보고 해야 되겠다. 그럼 저한테 오셔. 파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준공 전까지는 무조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준공 전에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 원조합원이 준공 전에 파는 것은 설명해서 내가 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죽음인가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비과세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양도 차익하고 제가 원 플러스 원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이 330 몇 개예요, 원 플러스 원이.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여기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원 플러스 원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 기타 그 밖에 이슈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조합원 지휘승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네. 아직 모르세요? 3년 지났잖아, 지금 착공일로부터. 그래서 조합원 지휘승계가 지금 가능해졌어. 언제까지? 준공 전까지. 준공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거기에 또 묶여버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은 양도는 못하지만 증여는 할 수 있다. 양도는 못한 것이 아니라 양도를 하면 세금 폭탄 맞아서 못 판다는 개념이고, 증여는 어차피 준공 떨어진 다음에 할 바에는 준공 전에 하셔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는지는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연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서 했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법에서 했는데, 요게 2003년 7월 1일 달에 합쳐졌어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금 같이 시행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원들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재개발로 갔어야 맞아요. 재개발로. 그러니까 이런 개발 단지에 5가지 유형의 조합원이 있는 거를 재건축 사업으로 한 거는 제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에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언제 떨어졌어요? 16년. 최초 그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기본 공부가 전혀 안 되셨네. 결혼 기념일, 내 생일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 관처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언제라고요? 16년 7월. 7월까지밖에 몰라. 끝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 7월? 14일. 제가 볼게요. 인가일은 13일이고, 인가고시일은 14일이래요. 자, 우리 세법에서는 원래 고시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13일이냐 14일이냐에 따라 달라져서 유불리가 바뀌면 오히려 고시일로 가는 것이 유리해진다. 그러면 고시일로 가시고, 인가일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인가일로 가시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거는 우리 몽땅 사이트에, 지금 크린 사이트에 떠 있는 거 7월 13일로 알고 있어요. 7월 13일로. 근데 고시일자는 지금 14일이라 하니까 이거는 유불리 다시 따지셔야 돼. 따지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결혼기념일, 생일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예, 지금부터 이 관처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관처일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그날 꼭 기억하셔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합설립인 같다고 사업시행인가하고 분양신청해서 관철하고 착공 들어가서 지금 준공에 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사업시행인가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에요. 사업시행인가일 적어놓으세요. 사업시행인가일. 혹시 또 기억을 못하신 분이 있으니까 2013년 7월 29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대체취득 내가 설명을 할 때 대체취득 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우리는 이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갖고 따져. 그래서 그날 꼭 기억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자산이,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 권리로 바뀌는 날짜가 지금 말씀드린 16년 7월 13일에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내 부동산이 권리로 바뀌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준공일이 제일 중요해요. 준공일. 여기 준공일자가 다시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준공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조합원 지휘승계도 안 되고, 이제부터, 그때부터 거래할 때는 토지 앤드 건물이 거래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자산 형태가 달라진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요게 관처일이에요. 관처일. 요게 준공일이고. 그러면 관처일 이전에 요게 우리는 종전 부동산인데 요게 가진 분들이, 자, 주택가 갖고 계신 분들, 상가 갖고 계신 분들, 나대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 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없었겠죠, 이게. 그 다음에 겸용주택 갖고 계신 분이 있어. 이 조합은 지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변환되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 상가나 나대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요분들은 원래 주택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취득을, 주택으로 취득하는 시기가 일반 주택하고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요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입주권으로 바뀌면 요게 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권리. 여기는 부동산이고 여기는 권리인데 다시 신축돼갖고 중국이 떨어지면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입주권을 권리로 바꿔놨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 이 세법은 전문가적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계속 부동산이어야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 부동산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맞아. 똑똑하시네. 벌써 말아먹잖아, 이거. 근데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미쳤다니까. 왜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해도 이해해주세요. 나는 여러분 편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말할 때는 나도 점잖게요. 예.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이게 함정이라고. 관처일로부터 중국일 사이가 함정이라니까, 함정.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취득한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다, 여기가. 제 얘기는 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딱 귀에 꽂히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종전조합원, 원조합원이었으면 여러분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땅이 남한테 넘어갔어요? 신탁 등기 해놨잖아요, 조합에다가. 누구 거예요, 그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근데 어디 갔냐고, 그 땅이. 아니, 땅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막 미쳐버리겠네, 정말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잖아, 그거를. 누가 바꿔, 누가? 이게 법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1+1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국회 가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의원 입법 세미나를. 국회의원들 모셔놓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봐, 그러면. 진짜라니까. 이거 법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책 쓸 때마다, 제가 원고를 쓸 때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질문하면 답변이 안 나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 부동산이었고 부동산에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거예요. 이게 함정이다. 예, 함정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왜 부동산을 쭉 가는 거 느닷없이 부동산을 취급해서 권리라고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새로 신규 분양받은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예요. 일반 분양자들, 그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앞으로 지어질 건물을 받을 예정인데, 이것을 원래 환지로 보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다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안 지어진 것도 지어진 것처럼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관처가 나와가지고 분양시장에서 관처 나면 나는 70평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내 아파트 가격은 70평 기준으로 내가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처가 나면 미래 받을 예정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권리가 확정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부동산이지 왜 그것이 권리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놓고 보십시다, 여기도. 건물값이 더 비싸요? 땅값이 더 비싸요? 건물값이 더 비싸다고?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도 있네.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포지션이 땅이 70% 건물은 20% 30%밖에 안 돼요. 그럼 70% 땅을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내가 권리자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 소유자지.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점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법을 한다는 거고 이거 뭐 안 들어주면 위헌소송 낼 거라니까 진짜로. 예.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단계가 펼쳐진다. 이제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 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냐면은 조합원 입주권에 이거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주택수에 들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요. 취득세에서도 들어가요. 취득세에서 들어가는데 취득세에서 들어가는 조합원 입주권은 기억하세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만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조합원들은 해당이 없어요.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되면 보존등기라고 그래. 보존등기.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그래서 매매가 아니라서 중과세를 안 먹어요. 중과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3.16%짜리밖에 세금을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중과세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올해 25년 5월 10일 날 유예가 끝나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시행되죠?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언컨대 중과세 시행하잖아요? 민주당 정권 뺏겨요.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진짜라니까 이거는. 지난번 선거 때 왜 뺏겼어요? 종부세 때리고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괴롭혀서 뺏긴 거 아닌가요? 다주택자 중과세는 왜 하면 안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거는 중과세를 하면 산 사람한테 중과세를 해야 돼요. 왜?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파는 사람한테 중과세면 어떤 일이 벌어져? 공급 억제책이 돼버리죠. 우리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 수요 공급 억제?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려야 되는 건데 수요는 억제도 안 되는데 공급만 줄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가격 폭등이 일어나죠. 지금 토지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거래를 못 하는데 거기다 중과세까지 때려. 그리고 최고소유를 82.5%를 때려. 지구상에서 없는 세율을. 그럼 누가 팔아? 누가 팔아? 미친 사람이라 팔지. 미친 사람이라 팔지. 누가 82.5% 파냐고요, 그러면. 그럼 다 어디로 가? 증여를 거 아니에요, 증여. 증여하면 어떻게 돼? 10년 안에 또 못 팔죠? 이용했을 때문에. 물건이 또 없어지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 된다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집값을 못 잡는다니까. 여러분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시행해달라고 비세요. 우리 집값은 2배로 오를 거예요, 그러면. 진짜라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 작년에 찍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큰일 난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택가격 안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다 놓고 안 됩니다. 다 놓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죠. 또 높으신 분들은 우리하고 고차원적이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대신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는 들어가는데 요걸 팔 때는 중과세는 안 먹어요. 주택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상가 분양권 가진 것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 들어간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종전부동산 평가액이라는 것이 권리가는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권리가액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권리가액이냐면 내가 여기서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어. 그때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서 평가를 했는데 시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가예요. 현금 보상가액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낮게 됐죠. 낮게 됐어.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왜 우리가 이 정도 낮게 됐냐. 근데 그거는 자, 권리가액이 결정되면 여러분들은 그 권리가액이 어디다 써먹냐면은 줄 서는 데 써먹죠. 큰 평형부터 순차 정할 때 무조건 권리가액 단돈 1원이라도 비싼 사람부터 가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순이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만 했을 뿐이고 절대적 평가는 안 했다고, 그때. 그래서 수익이 나면, 거기서 수익이 나면 비례율이라는 걸 곱하잖아요. 예, 감정평가를 하고 비례율을 곱해서 거기다가 권리가액이 산정이 돼. 그게 내 자산의 가치예요. 내 자산 가치. 내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의 가치.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완성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정되잖아요. 그 분양가하고 지금 권리가하고 비교해서 권리가액이 더 커. 그럼 뭘 받죠, 우리가? 환급금. 그거를 이름을 청산금이라고 불러. 청산금이라고 부른다.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권리가액보다 분양가가 높아. 그럼 우리가 돈을 내야 돼. 분담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건축비, 추가 건축비를 내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합원 분양가를 정할 때 분양가를 평당 3천으로 정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당 3천만 원을 내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내 권리가와 분양가의 차액에 의해서 분담금을 무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이 취득가를 빼줄 때 분양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분양가는 취득가액으로 못 빼는 거예요. 왜요? 돈 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돈 낸 거는 뭐예요? 돈 낸 거는 원조합원 살 때의 최초 부동산 삼값. 그게 내 돈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청산금을 받았으면 추가로 낸 돈 없어요. 분담금을 추가로 물었으면은 그거를 플러스 하는 거예요. 돈 낸 거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4억에 사가지고 권리가액이 10억으로 올라가 버렸으면 6억에 대한 세금을 물었어야 되죠? 안 물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팔 때 그거를 무는 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그거를 권리가로 끌어올라간 그게 취득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원래 4억에 샀는데 권리가가 10억이다. 15억을 취득가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예. 분양가하고 정산하는데 숫자를 그렇게 정했을 뿐이다.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청산금과 분담금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처분이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인데, 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앞으로 지어질 집으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이 관리처분이다. 그래서 관리처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이거는 추적치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대박이 났냐면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 받을 때만 해도 일반 분양가가 평당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을 하다 보니까 비료율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나왔겠죠. 사업성이 없었어. 근데 이게 재개발 같으면 좀 더 빨리 속도감이 있었을 텐데 재건축이다 보니까 찌그러찌그러 했을 거라고, 이게 보나마나. 무엇이 나왔거나, 예? 아니면 집행부가 문제가 있거나 조합원들끼리 뭔가 의견 합치가 잘 안 됐거나 요게 계속 지연됐어. 세상 살아보면은 무엇이 약될지 몰라. 안 그런가요? 그때 빨리빨리 분양 다 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냐고. 지금 120%밖에 안 나와. 근데 뭐 찌그럭찌그럭 해갖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지연됐어. 그래갖고 분양을 했더니 대박 나버렸네, 이게? 그래서 258%가 나온 거라니까,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여러분이 몇 번 했는지 잘 모르시죠? 이 정도 했으면 한 5번 했을걸요?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계속 받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예. 비용도 늘어났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정도 가격 올라버리면 비료율이 120% 잡은 것이 105% 떨어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원가가 올라갔는데도 더 이렇게 상승한 데는 아주 이례적이라니까. 아주 이례적이에요. 제가 처음 봤어. 여러분 조합원들이 다 복 있는 양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박수 한번 쳐보자고. 세상에. 아니, 이런 건 알았으면 나도 이거 좀 입주권 하나 사주지, 어떡해. 에이, 세상에. 나는 세무사하면서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사구역 없나요? 안 하나요, 사구역? 6구역은 입주해버렸다며. 방배동을 앞으로 제가 집중해서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예, 나도 하나 어쨌든 사봐야 되겠어. 우리 직원이 세상에 5구역에 일반 분양이 당첨돼 본 거예요. 우리 직원이 여기 조합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세무사님 강의를 한번 꼭 들으시라고 권해가지고 조합장님 나를 픽을 해준 거예요. 이제 사연을 이제 알았죠? 네.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에는 관리처분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제가 밑에 뭐라고 했어요? 환지 개념이 적용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환지 개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주택을 갖고 있었으면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에서 들어가면 환지로 봤으니까 공사 기간까지 모두 보유 기간에 산입을 시켜줘. 환지로 봤으니까. 그래서 원조합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이
주택으로 갖고 있었다면 준공이 떨어지는 순간 이 공사기간까지 포함해서 보유 및 거주기간이 계산된다. 원칙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전체가 다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청산금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론 여지가 없어. 근데 추가 분담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야 돼. 추가 분담금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지금 살고 있는 평형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커졌기 때문에 새로 그 분담금 낸 만큼은 새로 추가로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기존 것하고 조금 차별이 되겠죠. 이유가 차별이 되겠죠. 그 차별이 뭔가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비례율이 워낙 높아서 청산금 납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단지는 막 50%짜리 나와, 40%짜리가. 그럼 세금이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청산금을, 분담금을 냈다 해도 5%, 10%, 20%를 안 넘어가더라고요. 1+1이나 나오지, 하나 받으신 분들은 분담금 내신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자, 자산이 어떻게 변한가 보시라고. 취득일로부터 관처일까지는 부동산이었던 것이, 관처일 지나서 준공일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다. 다시 준공해서 아파트를 팔 때까지는 또 부동산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예, 비과세 적용할 때 언제 사서 언제 파냐가 이 부동산 종류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이제 변한 걸 잠깐 보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 시기가, 우리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일이고, 지금 소규모 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용어가 보통 모아타운이라고 그래. 모아타운. 들어보셨죠? 그 모아타운은, 예, 관리처분 인가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업시행 인가만 받고 그냥 진행해버려. 그래서 관리처분 절차가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 변환 일이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 또 소규모 여기다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런 관리처분이 없지? 아니라 관리처분 절차가 없다. 사업시행 인가일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해버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으로 바뀌는 시기는 준공일이다. 준공일. 자, 준공일인데 혹시 준공일이 안 나면 조합에서는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 개포 1단지처럼, 개포 1단지가 아직도 안전사항이 안 났을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가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준공일이 아니라 가사용 승인일입니다. 가사용 승인일. 우리가 입주할 때 가능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한 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관리처분 전에 양도를 하신 분은 그냥 주택을 사서 주택을 팔았으니까 주택 비과세 규정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네. 근데 문제는, 자, A에 취득을 해서 B에 양도하는 경우,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면은 요거는 비과세 규정이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제가 지금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중에 어디 가서 투자를 하더라도 알아두실 거는, 주택으로 양도하면은 우리가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주권으로 변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버리면 큰일 난다. 그건 조금 이따 큰일 나는 것이 왜 큰일 나는가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규정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졌어요. 글로 가서 받아. 그러니까 주택하고 전혀 달라.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던 집을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안 비웠다. 비웠다고요?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었어요? 내가 사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나는 사는 거 그대로 살잖아요. 내 집은 그대로 산다니까. 이주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2, 3년 안 걸린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권리는 이미 변했다니까. 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내 집을 샀는데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샀어.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부동산을 샀겠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산 날짜를 분명히 기억하시되 2016년 7월 13일 이후에 샀으면 나는 뭘 샀어요? 입주권을 샀다고. 부동산 산 게 아니라니까. 그때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도 그 관처가 난 것은 권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동산을 안 가진 거예요. 전혀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아까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억을 하시라는 이유가, 내가 그날 기준으로 먼저 샀는지 그 뒤에 샀는지를 다시 가서 따져보셔야 돼. 기억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어디를 꼭 봐야 되냐면 등기부 등본을 따져보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 그걸 따져보시고 이전인지 이후인지 꼭 보셔야 돼요. 보세요. 세 번째. A에 사가지고 C에 양도하신 분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단독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샀는데 지금 준공 떨어지고 우리 아파트로 입주를 했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환지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취득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공사기간에다가 새로운 아파트 보유기간까지 다 더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해준다.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해준데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추가 건축비를 낸 경우로서 건축물이 증가한 경우는 그거는 원래 건축물은 그대로 있던 걸로 봐주는 거예요. 건축물이 내가 면적이 40제곱미터 40평 갖고 있었는데 70평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을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연결된다는 거죠. 대신 부수 토지가 증가했으면 부수 토지가 내가 갖고 있던 땅이 3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40으로 10제곱미터가 늘어났다면 그 땅은 새로운 취득보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취득 시기가 언제로 가냐 하면 준공일로 가버려. 준공일로 가갖고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돼버리면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러다가 단기 양도에 걸려가지고 세율이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부터 계산해보고 팔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세금 계산해 보셔야 돼. 그 대신 그럼 내가 청산금을 받았어. 청산금을 받았는데 땅 면적이 늘어났어. 그때는 새로운 취득이에요?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헷갈리죠? 헷갈려.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 말하기를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만 했잖아. 청산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기존 부동산보다 규모가 축소됐다는 거죠. 거기서는 건물이 늘어나든 땅이 늘어나든 상관없어. 원래보다 줄여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보유가를 다 봐주는 거고 분담금 건축비를 새로 냈는데 건물 늘어난 것은 괜찮고 땅 늘어난 것만 신경 써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승계조합원 얘기는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승계조합원 얘기는 2016년 7월 13일 이후에 내가 사서 들어오신 분들은 원조합원이 아니라 승계조합원이에요. 그분들은 또 달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승계조합원 여기 밑에 있죠. 마지막에 입주권을 취득해서 완성된 다음에 파시는 분들이 승계조합원이에요. 승계조합원인데 이 승계조합원은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다 똑같아요. 승계조합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좀 조심해서 잘 죽어줘야 돼. 환천하기 전에 먼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다 통산되잖아요. 근데 또 준공 떨어진 다음에 돌아가시면 다 통산되거든요. 근데 준공 전에 딱 돌아가시네. 미쳐버렸다니까. 그게 세법 이상하잖아요. 언제 돌아가셔도 똑같아야지. 왜 그 죽는 시기에 따라서 세법이 달라지냐고. 우리 아버지 죽는 시기를 내가 어떻게 선택시키냐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이 딱 맞네 또. 하나님이 시켜서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냐고. 그래갖고 이걸 중간에 돌아가셨다고 나는 준공일로부터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팔아갖고 오신 분이 있어.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어쩌다 아버지를 그렇게 잘못 만나셨냐고. 아버지가 딱 몇 달만 더 살았으면 준공 떨어지고 돌아가셨으면 전체 통산이 되거든. 미쳐본다니까 이게. 자 이제 보세요. 또 더 장기보유 특공제가. 장기보유 특공제는 법상 부동산만 해준다. 부동산만. 그러니까 분양권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조합원 입주권도 권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안 해줘. 안 해주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부동산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은 공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단 종전 부동산 양도 차익은 공제 대상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은 양도 차익이 두 단계로 나눠져요. 요게 우리가 종전 부동산 취득을 해서 취득일자고 여기가 관처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도일자인데 관처일까지 이 권리가 여기는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권리가가이고 여기가 양도가가 될 텐데 권리가 마이너스 취득가 요 금액이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이거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요게 권리에서 발생했다고 장특공제를 안 해줘 버려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권리가는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다고요. 내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관초일 전에 파나 관초일 이틀 뒤에 후에 파나 우리는 똑같은 값에 팔았죠. 근데 보세요. 관초일 전에 팔면은 이 전체가 장특공제를 해주죠.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근데 관초 난 다음에 팔아버리면 요 권리가에서 취득가 요것만 해줘본다니까. 요거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요게. 이해가 되셨어요? 세법 이상하잖아요. 내가 관천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장특공제를 다 안 해주고 관천까지만 해주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천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리가액을 잡을 때 세금까지 고려했으면은 감정가를 더 높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가가 시가에 가깝게 왔으면 이런 억울한 일이 안 벌어져. 그죠? 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더 올랐어, 더 올라서 여기까지 쭉 올랐어요. 근데 여가 중공이 떨어졌어. 중공이 떨어져갖고 여기서 팔면은 지금 보신 여기에 대한 장특공제가 안 돼버리죠. 근데 준공 나고 여기서 팔면은 우리가 아까 환지라고 그랬잖아. 종전 보유기간, 공사기간,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다 통산해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전체를 다 준다고. 이걸 전체를.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준공전에 팔면은 큰일 난다니까. 원리를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겠다고 계속 파신다고 하는 분들 또 있어. 그런 분은 꼭 저한테 오신 다음에 상담 받고 파셔야 돼요. 예, 원리를 이해하셨죠? 우리 세법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동의하십니까? 이 불합리한 점 있으면 제가들 이렇게 밑바닥에서 얘기를 하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크로 리버파크에 김희사라는 분하고 이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일어난 일인데 똑같이 20억 벌었는데 세금은 10배 차이 나버려. 10배 차이 나본다니까. 사람 돌아버린다니까요. 이런 일 당하면 큰일 나요.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해주는데 권리에 대한 양도 차익은 안 해주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여러분이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 최대 80%까지 받잖아요, 장특공제를.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신 분은 내가 준공 떨어지면 80%까지 받는데 여기서 만약에 양도가 돼버리면 80% 공제가 안 돼버려. 개포 1단지에 계신 분이 세상에 11월 30일 날 거기가 입주를 했거든요. 10월 달에 팔고 오신 분이 있어, 10월 달에. 이거를 조합에서 이런 강의를 안 해주니까 그냥 만 똑같은 줄 알고 팔았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팔고 왔어. 등기까지 다 하고.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6천. 준공 떨어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1억.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별로 안 아프죠? 미쳐본다니까. 제가 원래 96까지 살게 돼 있어서 설계가. 아니, 그렇게 안 보이세요? 100세까지도 살 것 같아요? 그런 양반들 와갖고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 해갖고 지금 6세가 감해됐다니까, 지금. 이제 90살밖에 못 살아, 나. 예? 살려주실 거예요, 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분 좋게. 내가 오늘, 원래 강의를 이렇게 내가 잘하진 않았거든. 오늘 이상하게 강의 잘하네, 내가. 잘하지 않나요, 지금? 또 이거를 유튜브에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잖아요. 그럼 잘난 체 막 한다 그래. 아니, 내가 웃기려고 좀 하는 얘기를 갖고 잘난 체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좀 긴장을 풀자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라서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보신 것처럼 종전 부동산을 취득해서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해버리면 장특공제는 종전 부동산에 발생한 것만 해주고 A에서 취득해서 C에서 양도를 했는데 그때는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것을 전체를 다 해줘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분담금을 내고 추가로 취득한 거는 장특공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문제예요. 원래는 이론상으로 보면 준공일로부터 해줘야 돼요. 근데 납세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끌어내려왔어. 앞으로 끌고 왔어. 그러면 더 유리해지죠?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분담금을 낸 기간은 넣은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언제 여러분들은 2016년부터 보유기간 계산되니까 입주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은 10년이 돼버렸죠? 대박이요, 대박. 10년. 근데 요거는 2년을 거주를 해야 4%짜리가 돼요. 그래서 준공 떨어지고 2년을 새로 거주를 해야
4%, 8%짜리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종전 집에서 내가 10년 살았어. 근데 내가 분담금을 물었어. 그러면 분담금을 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새로 준공 떨어진 거 양도 차익까지 전부 해서 80% 해주는데 분담금을 문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옛날에 산 거는 필요 없고 준공 떨어지면서 다시 살아야 돼.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그렇게 계산한 거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시기별로 제가 A취득에서 B에 양도했다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말한 거, 종전 부동산을 취득해서 준공 후 양도한 것이 A취득 C 양도예요. 그 다음에 입주권 취득해서 C 양도한 것이 아파트를 양도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그 구간별로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케이스에 해당되는가는 나중에 이걸 다 출력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케이스에 해당되는가 봐서 내가 대충 얼만큼 장투공제 받을 것이다 하고 가늠은 하시는데 여기서 꼭 문제가 있어. 여기서 공부하시고 좀 아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선무당이 돼. 선무당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선무당들은 분명히 중요한 거는 내 일만 갖고 해. 남의 것에 끼들지 마세요. 내가 좀 배웠다고 옆에 집에 얘기했지만 안 돼. 절대 끼들지 마시라고. 예. 여러분들이 선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배웠다고 누구 거 끼들지 마시고 내 것도 계산해 보되 참고만 하시고 분명히 재개발적 건축은 세 분한테 계산해 봐야 돼. 세 분. 몇 명? 무료로 하지 말고 반드시 유료로 하라고요. 공짜로 하지 마시라고. 진짜로. 그리고 전화로 하지 마시고 대면으로 하시라고.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세 명한테 해라. 두 번째 돈 내고 해라. 세 번째 만나서 해라. 아시겠죠?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배웠다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이제 비과세 요건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볼게요. 어때? 강의 수준이 괜찮아요? 네.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도 좀 더운데 옷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자,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처가 나는 순간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개발 재건축 어디다 투자할 때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주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그러면 그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동거병 합가했어. 10년 안에 파는 집은 비과세를 해줘. 또 한 채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결혼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두 채 가지고 결혼했어. 그러면 10년 안에 팔면 다 비과세 해주는데 이 입주권은 어떻게 지금 비과세 해주는가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입주권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보유기간 따질 때에 여기까지를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지는데 다만 관리처분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실제 살았잖아요. 관처일 이후에 주택이 존재하는 기간까지는 더해줘요. 그래서 2년을 판단해줘. 그까지는. 근데 주택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요놈 단 하나밖에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똑같아. 근데 이제 12억 넘어갔을 때 장특공제 차이가 있겠죠? 장특공제는 차이가 있겠죠? 자, 문제는 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도 집이 한 채 있어. 요거는 아들도 한 채 있어.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기서 합쳤어. 거기서 합칠 때는 둘 다 주택이죠.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합치는데 여기서 합쳐버린 거야. 관처가 나고 입주권 상태에서 합쳤다고요. 그리고 아들 집을 팔면은 비과세가 안 돼버린다니까. 효도를 하려면 빨리 합치래. 관처 나기 전에 합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합치는 시기에 따라서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상한 법이라니까, 이상한 법이야. 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 이제 여기서 세제 혜택을 주죠. 임대사업자니까. 근데 임대사업자니까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여기서 팔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팔면 비과세를 안 해준다니까. 뭔 심보예요? 아니, 뭔 심보예요? 입주권을 왜 변했다고 하고 또 안 해주냐고. 똑같은 주택 취급해주면 될 거 아닌가요? 세법이 지랄같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예,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제한적으로 비과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큰일 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비과세 판정할 때에 전문가 세 사람한테 꼭 도움을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요게 입주권 비과세인데 이제 내용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혼인 동거병 합가,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그 다음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주택들을 다른 주택으로 인정해서 비과세가 안 돼버린다. 주택을 팔 때는 다 해줬던 것들이에요. 특례 규정들이. 근데 권리로 변했다고 해서 안 해준다. 예, 대신 해주는 것은 저렇게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중에 여러분이 알아둘 것이 1주택자가 1+1을 받아버렸어. 근데 이 1+1은 이전 고시일 전까지는 동시에 팔면 2개를 팔아야 돼요. 이거는 샴쌍동이에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매각을 하든지 또는 증여를 하더라도 같이 움직여. 같이. 2개 다 같이 지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리를 언제 하냐?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이전고시 나고 보존 등기하고 3년 지나야 분리가 돼.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전고시 나고 보존 등기 나고 공유물 분할이니까 전매가 해당이 안 되죠.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왜? 공유물 분할이니까. 굳이 이전고시 나고 보존 등기 하고 3년 지나서 공유물 분할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거 지금 다 도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3년까지 공유물 분할이 안 되면 큰 걸 못 팔죠. 제 말 이해했어요? 두 채 중에서 지금 작은 거 5구짜리 요거를 3년 안에 못 파니까 큰 것도 더불어서 못 팔잖아요, 지금. 비과세가 안 돼버리니까. 자, 부부는 상관없겠지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갖고 있어. 그럼 공유물 분할해갖고 세대 분리시키면 각각 한 채씩이 되죠. 그럼 보조주택이나고 공유물 분할하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팔게 해줘야 되는데 12월 24일에 나온 법제처 유권에서 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입법청원 내려고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1+1을 줬어요? 1+1을 왜 줬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빨리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유인책으로? 그러면 혜택을 줘가지고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받아놨더니 이제는 너 다 끝났으니까 불이익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못 팔게 해.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먼저 파는 거 비과세 안 돼. 다주택자 중과세 먹죠? 종부세. 3년까지 계속 내야 되잖아 이거. 왜 그러면 팔게 해주든지 만약에 팔 때는 이걸 주택수에서 빼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좋은 얘기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지. 3년 안에, 아니, 그거를 투기를 막는다고 하는데, 투기 막는 것이, 아니, 공유물 분할하는 것이 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미치겠어, 정말로. 이걸 전매라는 것은 내가 다른 데다가 팔 때 전매라고 그러지, 우리 공유자끼리 나눠가는 건 전매가 아니죠? 이게 전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이거.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긴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여기에 겸용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 많아요. 1, 2층 상가, 3, 4층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준공 떨어지면서부터 전체가 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준공 떨어지고 바로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택 부분은 옛날 종전주택하고 보유기간이 플러스가 되는데 상가 부분은 주택이 아니죠. 그거는 준공일부터 계산돼요. 큰일 나요. 이게 재건축에서 겸용주택 갖고 계신 분이 대한민국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다른 분은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상가, 일부 주택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준공 떨어지자마자 바로 딱 큰일 난다. 제일 중요하셔야 돼.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겸용주택 갖고 있는 분들 여기에 12억 이하짜리가 없어. 여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주택을 내가 상속받으면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집을 갖고 있는 팔 집이 주택이었다가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 못 받는다 이 뜻이에요. 신기하게 해놨죠? 신기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버지를 모시는데 1주택자가 1입주권을 갖고 모시면 효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신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당신 주택이요? 입주권이요? 물어보고 만나야 돼. 안 그러면 혼인신고 하지 말고 준공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근데 나는 화가 나긴 나. 우리 때 만났을 때 집 2채 갖고 만났어요? 우리는 새빵 살이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전세금도 없어서 나 빌려서 했는데. 근데 얘들이 강남에 집을 2채씩 갖고 있다네. 안 장었다니까. 그리고 잘 태어난 거 어떡하냔 말이야, 그거를. 근데 그것도
예, 왜 그 입주권 갖고 있다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결혼을 빨려든지 늦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법입니다. 이상한 법. 네. 장기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임대주택도 보신 것처럼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 거주주택이 주택일 때는 비과세 되는데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비과세가 안 된다. 요 지금 설명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거니까 뺍니다. 예,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 대상 주택은 괜찮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양 주택 해가지고 도장 뒤에 꽉 찍힌 것들이 있어요. 201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은 그런 거는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거는 예, 빼준다. 그 말이니까 예, 넘어가고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중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종전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종전 부동산이 첫째 주택이면은 주택 플러스 부수토지는 원래 종전주택, 공사기간, 신축아파트 모두 해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청산금을 받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청산금을 받은 사람은 부수토지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분담금을 납부하신 분 중에 주택이 증가한 경우는 어쩐다? 그것도 종전주택, 공사기간, 신축주택을 다 통산해준다고 그랬죠? 예, 리마인드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부수토지가 증가한 거는 새로 취득한 걸로 봐서 언제부터 계산한다고요? 준공일로부터. 준공일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양계약서를 보시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땅이 얼만데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수토지 면적이 얼마고 건물은 보지 마세요. 건물은. 그래서 여기서 줄었냐 늘었냐 따져가지고 내가 청산금을 냈으면 예, 분담금을 냈으면 따져보고 분담금을 안 내고 청산금 받았으면 따질 필요 없어. 분담금을 내서 추가 건축비를 냈다면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계산해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 만약에 2년 안에 팔았으면은 단기 세율이 적용되니까 큰일 난다.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밑에가, 예, 토지 기타 건물인데 지금 똑같아요. 상가나 나대지나 겸용주택 중 상가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부터 기산된다고요? 준공일부터 주택을 기산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주택을 지금 만약에 단기 양도가 걸려버리면 주택이 단기 양도가 걸려버리면 땅까지 단기 양도를 봐서 중과세를 해버려요. 땅을 이렇게 30년 갖고 있었는데 건물을 지었어. 요게 9개월 만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요게 단기 양도라서 세율이 70%예요. 근데 요게 지금 30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30년 갖고 있는 땅은 단기 양도라고 봐야 되냐? 단기 양도라고 안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단기 양도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국가는 어쩐다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한다고 그랬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니, 어떻게 좀 상식적으로 세법을 만들고 해석을 해줘야지. 아니, 30년 갖고 온 사람이 언제 투기꾼이 됐냐고. 집을 안 짓고 팔았으면 어땠어요? 그냥 됐잖아요. 또 웃기는 것이 단기 양도를 해주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또 해줘. 지금 웃어버리신 분들 얼마나 순발력 있으네. 딱 이렇게 웃어버려야 돼. 이러면서 말이 돼야지. 말이. 근데 이거 걸린 사람들은 저한테 오시라고. 제가 다 모아서 이거 소송을 집단 소송할 거예요. 동네에 누가 걸렸다거나 하는 사람 있으면 오시라니까. 내가 정말 판사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내가 다 갖고 있어. 이게 말이 돼야지. 자, 대원칙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과세예요. 땅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과세를 한다니까요. 따로따로 과세. 그러면 자 따로따로 과세했으면은 자산별 양도 차익을 따로 계산하고 장기부금도 따로 하고 세율도 따로 하고 비과세도 따로따로 한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택이 4년 됐어. 근데 땅은 1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주택이 4년 됐다고 땅도 1년밖에 안 되고 또 그럼 비과세 해줘야 맞잖아. 그러면 이런 식이면. 안 그런가요? 그때는 또 안 해줘. 땅이 2년 요건 충족 안 했다고. 그게 논리 안 맞다니까. 같이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돼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땅을 내가 30년 갖고 상가를 갖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건물이 지어진 것은 준공 떨어지고 들어왔으니까 땅은 중과세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까지 중과세를 한다. 어떤 세무사님들이 안 된다고 해석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여러분한테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무사님이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예. 그렇게 알고 청산금을 납부하고 주택 부수 토지가 증가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하고
그 다음에 세율 적용은 어쩐 데부터요? 준공일로부터 한다. 준공일부터 한다.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거는 표를 그래서 강조를 한 거니까 나중에 기획하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매매, 증여, 상속 모두 준공일로부터 기산한다. 상속 경우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가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가 다 그렇게 계산한다. 요게 아크로 리버 땡땡 아파트예요. 요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요 아파트는 2005년도 5월 16일 날 사업시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권리 변환일이 관리 처분이 아니라 사업시 인가일로 했어. 그래가지고 사업시 인가일 전에 산 김이사는 3월 달에 사서 종전 주택을 샀고, 7월 달에 산 이부장은 조합원 입주권을 산 거예요. 거기가 중국이 언제 떨어졌냐면 2017년 8월 31일 날 떨어져요. 아크로리버 파크가. 중공 떨어지고 양도를 했는데 공사가 굉장히 길었죠, 그도. 그래가지고 둘 다 그때 우리가 평당 1억 갔잖아요, 거기가. 1억 갔잖아요. 그래서 25억씩, 26억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20억 남았는데 김 이사님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되고 13년 보유기간 계산해 준 거야. 그래서 양도세가 8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 부장은 준공일 2017년 9월부터 양도일인 2018년 7월 달까지 하니까 보유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돼버리네. 똑같이 남았는데 세금이 10배 차이 났다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의 사건의 계류 중이에요, 이거. 그럼 재판부에서 이거는 좀 봐줘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조세평등주의라는 건 뭐예요? 돈을 벌었으면 그 번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라고요. 근데 갖다가 이렇게 10배 차이 나게 세금을 매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이혼소송을 내야 돼요. 조합은 다 모아갖고 이혼소송을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아이디어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원 계시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예. 이건 이혼소송 내야지 법으로 못 싸운다니까, 이거는. 신축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단기 보유한 경우에 아까 보신 것처럼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주택 가진 사람들 무슨 원수 줬습니까? 1년 만에 팔게 우리가 단기에 막 올랐다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것이지 뭐는 원수 줬다고 70%, 60%씩 그렇게 때립니까, 이거를? 어? 옛날에는 오히려 더 낮게 때렸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꼭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분들. 그럼 뭐예요? 상가, 나대지. 여기는 그것밖에 없죠? 공장은 없으니까. 상가나 나대지를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기간 계산이 준공일로부터 계산된다고요. 그때부터 계산돼서 1년, 2년을 따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승계조합원들. 승계조합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이후에 사신 분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사신 분들. 2016년 7월 13일 이후에 사신 분들. 여러분들은 가셔서 반드시 오늘 등기부등본을 가서 보시라 그랬어요. 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잔금 낸 거 따지고 계약서하고 따지시면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전 일자하고 따지시고,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자, 얘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사람들 똑같이 준공일부터 계산된다.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건물이 증가한 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어디가 증가한 사람들? 땅이 중요해요. 땅. 부수토지가 증가하신 분들은 준공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자체를 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준공일로부터 단기 양도가 돼버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세율이 70%, 60% 되니까 무조건 보유기간을 채우시라. 요겁니다. 자, 이제 1주택자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한 걸 설명을 했었어. 지금부터는 내가 1주택자가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5구역에 와가지고 관처 전에 샀으면 주택을 샀죠. 관처 후에 샀으면 뭘 샀어요? 입주권을 샀어야 돼. 그러면 자, 1주택자는 관처 전에 샀어야 유리해요? 관처 나고 사야 유리해요? 이게 좀 연구 좀 하고 해봐. 연구 공부 좀 하시고 그냥 막 해보면 안 되지. 아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일 때 한 채만 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살 때는 관처 전에 사거나 팔 때도 관처 전에 팔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준공일 이후에 팔으라 그랬죠. 그쵸? 근데 1주택자가 다시 하나 투자를 또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투자할 때는 주택을 사는 게 유리하냐, 입주권을 사는 게 유리하냐, 이 말이에요. 뭘 사야 유리해? 지금 자꾸 막 계산하고 있어. 더 어떤 것이 이익과 돈 버느냐. 돈 버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누가 유리하냐,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샀으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 내 집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요. 양도 기한이. 근데 내가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은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안 팔았으면, 못 팔았으면 내가 실수요자로 가면 돼. 실수요자는 뭐예요? 여기 재개발적 건축이 완성돼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죠. 얼마 살면 돼? 1년만 살면 돼, 1년. 1년만 살면은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관처가 났으면 2016년 7월 13일 이전에 사버리신 분들은 이제 비과세 못 받죠?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때는 3년 안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으니까.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는 살 때를 기준으로 해요. 지금 끄덕끄덕 하신 분이 70%밖에 안 되네. 30%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는 집은 여기 주택을 샀어요. 근데 여기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팔 때는 입주권으로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취득할 때는 주택이고 중간에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나는 뭐예요? 원본 불변원 변칙. 주택을 샀으면 주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종전주택은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그 말이고, 자, 여기서 내가 입주권을 샀어. 입주권을 샀으면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3년 안에 못 팔았으면 준공 떨어지고 여기서 3년 안에 팔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쭉 연장돼 불죠. 아니 한남 상구역 가서 사시는 분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관처가 내일 모레 난다고 빨리 사라고 관처 나기 전에 등기를 해버렸네. 미쳐본다니까. 그럼 어떻게 3년 안에 무조건 타고 빨리 팔아야 돼. 안 팔면 비과세가 안 되니까. 만약 관처나고 팔았으면은 그게 2주하고, 그쵸? 거기 아마 2023년에 관처났을 거예요. 그럼 벌써 지금 다 입주하고 공사하고 5년 걸리죠? 또 3년이면 8년 지나서 팔아도 되죠? 여유 있게 팔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1주택자가 투자를 할 때는 주택보다는 입주권이 유리하죠? 응용력이 생겼죠, 이제? 관처 나기 전에 사면 큰일 나요. 관처 날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라고. 아니면은 아까 상가나 나대지를 사는 거예요. 상가나 나대지를 사면 그때 그것이 관처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입주권을 취급해줘요. 그거는 주택만 아니면 돼요. 이걸 조금 그래도 지금 이해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기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사셔야 돼요. 집을 한 채 사시고 1년 지나서 입주권을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은 사후 관리가 필요 없고, 3년이 지났으면은 내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얼마 살으라고 그랬어요? 1년 살아야 되니까, 자, 어떻게 1년을 사냐면 3년 지나기 전에 입주를 하고 3년 지나서도 1년 살아도 돼요. 1년 거주 요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입주하자마자 2년은 세를 주고 세 내고 나간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죠. 그 양반이 계약 갱신권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그때는. 내가 아는 사람, 2년 후에 반드시 나갈 사람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뒤에 들어가서 1년만 살면 되는데 3년 안에 1년을 다 채우라는 뜻은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활용을 하시되, 계약갱신권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실수 목적이 아까 그 말이에요. 예, 들어가서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이사 들어가서 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1주택자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집에서 못 살 형편이 됐어. 여러분들 오국 살다가 지금 재건축한다고 나가라 하니까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를 얻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살 집을 샀다는 거죠. 공사 기간 중에 살 집을 사서 그 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1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은 그걸 대체 취득으로 비과세를 또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대체 취득이라고 해서 옆에 하나를 다시 샀는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또 대박나는 분이 또 있어. 그것까지 또 재개발 재건축 돼버렸다니까. 개포 1단지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
대체취득한다. 여기로 왔는데, 예? 살았더니 요게 비과세가 되면서 여기 또 입주를 해니까 요것도 또 비과세가 돼버려. 둘 다. 내가 봤을 때는 조상님 매를 잘 쓴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대박이 나냐고. 둘 다 40억, 50억 올라버렸다니까. 10억씩 정도밖에 안 준 집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선하게 사셨더라고요, 사시는 게. 이게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면 대체취득은 여기서 여러분이 샀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 오셔야 돼. 대체취득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취득, 언제 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제부터 사라고? 여기에 정부교육 진행하자마자 막 먼저 준비해보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내가 언제부터 이사를 나가기 시작해야 돼? 언제부터?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야 돼. 조합 설립하자마자 막 급하게 사신 분들은 안 돼요. 사업시행 인가 나고 사셔야 된다. 자, 근데 내가 방배 5구역 자체를 사업시행 인가 나고 샀어.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방배 5구역을 언제 샀냐는 것은 따지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고 여기가 관처가 나거든요. 관처가 떨어지고 여기서 착공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준공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3년이 됐죠. 예. 이 집에서 살다가 지금 내가 못 살 형편이 됐으니까 이사를 나갈 집을 사는데 그때 자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여기서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샀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언제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 관처일 전까지만 샀으면 돼요. 관처일 전에만 주택을 보유했으면 돼요. 1주택자가 그랬기 때문에 다만 대체주택 사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 우니까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시행 인가 여기 이전에 사버리면 안 되고 여기 이후에 사라는 거예요. 여기 이후에 여기서 사가지고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 이게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취득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시행 인가 후에 취득하는데 여기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여기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 떨어지고 반드시 3년 안에 이사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여기 준공 떨어지는데 여기 와서 그때 1년 산다고 그래. 그때는 여기서 살면 되잖아요. 네, 안 살다가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세요. 내가 집을 살 때 대체 취득할 때 이 취득하는 시점에 다른 집이 있으면 안 돼. 재건축하고 있는 요것하고 두 개만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른 집 있으면 여기로 이사 가면 됐죠? 저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저기 다른 집이 부산에 있어. 나는 여기고. 어떻게 이사 가요? 옆에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안 봐줘. 두 채 이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다. 근데 두 채 이상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 받은 거, 상속받은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서 두 채 되신 분들은 봐줘요.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 동거보다 합관이라고 아버지 합쳤어. 그러면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분들은 오로지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된다. 한 채.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일로 이사 와야 되냐고 물어봐. 법 취지는 그래요. 법 취지는. 여기서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여기서 못 살게 됐으니까 대체취득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에는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살지 않았어도 상관없어. 안 살았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집을 사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만 샀으면 된다. 근데 또 세무공무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처가 난 다음에 사면 또 안 된다고 그래. 여기 넘어가서 사는 사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좀 돈이 부족해갖고 좀 늦게 들어가서 샀어. 그러니까 그거 왜 안 돼요? 말이 또 이상해. 또 전세에 살다가 샀으면 또 안 된대.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그런 것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한테 꼭 상담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케이스는 굉장히 많으니까 대원칙만 이해를 하세요. 첫째, 사업시행 인가 후에 대체 취득한다. 그 다음에 대체 취득한 이 집은 취득 시기 제한은 없다. 대신 이 집을 살 때는 대체 취득하는 시점에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된다. 재개발되고 있는 거. 그때 한 채. 언제 시점에? 대체 취득 시점에. 그리고 거주는 준공 떨어지기 전에 거주 입주해서 1년 이상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세요. 요게 내가 들어가서 살았더니 요게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었어. 그래서 완성돼갖고 1년 살았어. 그거는 상관없는데 1년 살았어. 근데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또 안 해줘. 입주권을 바뀌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요.
예, 왜 법을 지상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나는. 예, 무슨 입주권하고 원수진 것 같아. 입주권 여러분은 하여튼 입주권 노이로제 걸려야 돼.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대체주택이 재건축도 재개발되는 거 나오죠. 위에 나오죠. 내가 대체주택을 샀는데 재개발 공사 중에 산 것은 또는 분양권을 산 거는 저기 전세를 산 거는 내가 들어가서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서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양도하는 시점에서 주택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1세대 1주택이 1+1 입주권을 받아버리면 대체주택을 못 받아버려요. 내가 갖고 있던 집이 하나만 평을 받았어야 되는데 1+1으로 바뀌어버리면 2주택자가 돼서 이 세제혜택을 또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작은 거 5구짜리를 빼줘야 되는데 이걸 안 빼주니까 또 혜택을 못 받아버리잖아 지금. 대체주택 혜택도. 그리고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서 한 거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사례만 지금 케이스만 얘기하면 100가지도 넘어. 여러분이 이게 지금 대원칙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보시면 취득요건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라. 1주택만 가진 상태에서 취득해라. 다른 집 있으면 다 팔고 취득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샀을 때만 해도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 국세청 유권 해석은. 지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에 와갖고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왜 사업시행 인가일은 나는 그때 1주택이 아니라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일은 집이 없었고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서는 다른 집이 있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현행 유권에서 들어오면 안 돼버리죠. 옛날 유권에서는 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벌어지니까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당신들 유권에서 바꾸기 전에 나는 그렇게 알고 샀는데 혜택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는 거주는 1년 이상 거주는 준공 전에 해야 되고 양도 요건은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이사 들어가서 1년 이상 살고 3년 안에 대체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이것도 또 비과세. 예, 이것도 또 비과세예요. 이제 양도차익 계산에서 한번 볼게요. 양도차익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라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했잖아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아까 뭐라고 해서 보유기간 계산은 구주택은 취득일로부터 공사기간 포함해서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모두 통산해서 공사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구주택에 대한 거주기간하고 신축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은 통산해 준다. 통산해 준다. 대신 분담금에 대한 거는 어떠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어? 분담금은? 나이가 이제 다 50이 좀 넘으셨죠? 지금 아까 배운 것이 30분 지나니까 헷갈리죠? 준공일로부터인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에 부수 토지가 증가한 경우, 승계조합원들, 그때는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개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그 준공일이 원칙인데 앞으로 땡겨줬다고 그랬잖아. 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땡겨서 분담금을 내신 분들은 보유기간을 계산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16년에 났으니까 그때부터 따지니까 벌써 9년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올해 10년 돼버리잖아요. 보유기간 10년 돼 이미 먹고 들어간다니까. 대신 분담금에 대한 거주 요건은 구주택 거주한 거는 여기 안 쳐준다고 그랬죠. 새 아파트에서 산 것만 2년 살아야 8%짜리 적용받는다. 흐름만 이해하시고 흐름만. 오늘 여기서 세부사만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흐름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합은 입주권 양도 차익에 해서 지금 원래 분양가가 13억인데 권리가가 10억이요. 그럼 돈을 3억을 더 낸 거죠. 그러면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10억 마이너스 4억이에요. 그럼 6억 남았죠. 6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20억에서 13억을 팔면은 7억이 남았잖아요. 입주권 양도 차익은 7억이 남았는데 요거는 장특공제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입주권을 팔았을 때.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예. 두 번째, 청산금을 수령했다. 청산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내가 한금을 돌려받은 거니까 장기보유 특공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쵸? 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완성된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모두 다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자 신축 후에 양도한 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까지 다 해주기로 했어. 이제 문제는 뭐냐? 분담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양도 차익을 다시 반환해야 되죠. 이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알아야 되겠어요? 꼭 알아야 된다면 지금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이. 예? 예, 요거는 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공짜로 달려드릴게.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너 그냥 넘어가. 이거는. 자, 이제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이고 관리처분 인가 후는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특례를 적용을 다 해준다.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동거방화 합가,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기농주택,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까지 합해서 8가지 특혜를 다 주는데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순간 하나밖에 안 된다. 하나밖에. 나머지는 다 적용 안 된다.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관천하기 전에 팔아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과세 및 중과세 주택수 판정할 때는 둘 다 주택수에 들어가. 예, 둘 다 주택수에 들어가요. 관천하기 전이든 관천하는 조합은 입주권이든 간에 둘 다 들어간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는 조합은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중과세는 안 받는다. 대신 장독공제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쵸? 어차피 2판, 4판 못 팔아. 예. 이리가도 못 팔고 저리가도 못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트리플 공개는 관천하기 전에 팔 때는 전체가 되는데, 입주권을 팔 때는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만 해준다.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예. 부동산은 감면을 적용해 주는데, 입주권은 또 감면 적용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세대 1주택자권을 취득하면은 그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줘요. 근데 감면해주는데 5년이 되는 날이 관천하고 준공 떨어지기 전에 끼어들어 버렸어. 그게 또 감면 안 해줘 그래. 해주기로 약속했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택이 아니라고 안 해준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참고 지나지 마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 찾으면 싸워야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되려면 싸워서 여기까지 왔지. 그냥 했겠어요?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귀책사유가 있어가지고 세금 더 나온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실수했거나 몰라서 그런 거는. 제일 실수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요. 이 세법은요, 절대 될 수 있으면 효자, 효부하지 마라. 부모님한테 잘하고 이러지 말라니까. 예? 엄마가 전세 살다가 1억 5천에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2억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 필요하죠. 딸 셋한테 전화를 했어. 딸 셋한테 전화하는데 5천만 원 해주는 딸은 어떤 딸이 주로 해줘요? 효녀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보통 막내가 해주더만. 제일 이쁨 받으니까. 막내가 해줬어. 셋째 딸이. 해주니까 엄마가 등기를 할 때 엄마 이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셋째 딸 이름을 여기다 넣어버리죠. 반반 해놔본 거야 등기를. 시골집 2억짜리를. 그렇고 재산세 나오면 당신이 다 내버렸죠. 셋째 딸은 아무 생각 없이 서울집 40억짜리 아파트 팔아버렸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집 때문에 세금 7억 나와버렸다니까. 왜 효녀를 하냐고. 그것도 대주지 말라니까. 대줬으면 등기 절대 넣지 말고 엄마한테 신신당부해야 돼요. 엄마들이 누워본다니까. 엄마들이 누워버려요. 미쳐보겠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세법이 이래야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모신다고 합가를 했어. 합가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주택 특례를 줘야 되는데 원래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는 안 해줘. 한 집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들이 따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으면 혜택을 줬죠. 근데 왜 합쳐? 합쳐갖고 한 집에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해줬다니까.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웃기니까 막 웃긴다고 하니까 이제 해줬어. 그럼 봐봐. 따로따로 떨어져 살다가 합치면 해주고, 원래부터 사는 찐 여자 있잖아. 찐 여자. 걔는 또 안 해줘. 안 웃겨? 웃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효자 하지 말라니까. 찐 효자. 대충 효자야, 대충. 세법이 이상하다니까. 그런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이상해.
내가 국회의원 했으면 딱 좋겠죠? 네. 근데 그럴 능력이 없네. 예? 보세요. 요 케이스가 저 개포 1단지 사건이에요. 양도가액 35억이에요. 권리가액 15억이에요. 취득가액 5억조 없던데 분담금 없다고 치고 취득일로부터 관철까지 15년 보유하고 12년 거주를 했어요. 그래가 준공 전에 양도를 해버리니까 양도 차익 20억에 대해서 장독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버려. 그리고 양도세가 얼마 나왔어요? 4억 6천 나왔죠. 그런데 준공 후에 양도를 했더니 그에 대한 장독공제가 다 받아가고 세금 얼마 나왔어? 1억 4천 나왔죠. 1억 4천 나왔잖아. 4배 차이나 3배 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공 전에 절대 팔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자, 재건축 아파트 처분 취득 시 주의하라는 것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처분해가지고 종전주택으로 양도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 말이고요.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명 합가, 장기, 임대주택, 특례, 장특공제도 전체를 다 받는데 관리처분 나불고 준공 전에 양도하면 조합은 입주권의 양도가 돼서 비과세도 한정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만 해준다. 이미 관처가 나버린 다음에는 준공 전에까지는 팔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긴 다 이해하셨잖아. 준공일 이후에 양도해서 완성된 주택으로 팔 때는 주택으로 종전주택, 공사기간, 신축주택까지 다 플러스 해주는데 다만 분담금을 납부하고 건물이 증가된 건 상관없는데 부수토지가 늘어났다면 비과세 해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부터 계산한다고요? 준공일.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네. 준공일부터 계산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것은 다 해주고 분담금을 납부한 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해준다. 요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왜 나는지를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방배 5구역 요걸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종전 부동산 중 다가구 주택 소유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그러는데 다가구 주택 소유자 중에 다가구 요건을 위반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다가구 요건은 뭐가 있냐면은 첫째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가구 이하여야 돼요.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1, 2층은 근생, 3, 4, 5층은 다가구로 지었는데 2층의 일부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해버리신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옥탑을 증축을 해가지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거나 또는 옥탑방으로 해가지고 세를 내주신 분이 있어. 이거 다가구 주택 요건을 위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주택으로 안 쳐줘요. 공동주택으로 취급돼 버려요. 그러면 준공 떨어진 날부터 1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파시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대지나 상가를 갖고 계신 분 뭐라고요?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되니까 단기 양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꼭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관처일로부터 준공일 이전에 승계조합원들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거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전주택 소유자인 원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하신 분들 준공일로부터 계산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겸용주택 소유자 중에 주택은 좀 전체를 계산해 주는데 상가는 준공일로부터 계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청산금에 대한 거는 여러분 요거는 다음에 다시 조합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전고시 나고 그 다음날 청산금을 받은 걸로 봅니다. 청산금 받으신 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원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이 있고 그거는 이론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근데 청산금이 꽤 많으셨고 세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대신 여기 1세대 1주택자는 똑같이 비과세를 해줘요. 똑같이. 문제는 승계조합원들이 문제예요. 승계조합원들 사무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승계조합원들은 청산금에 대한 납세무자가 원조합원이 아니라 승계조합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원조합원들이 청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나보고 달라고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소송 안 돼요. 승계조합원은 다 넘기도록 돼 있잖아요.
다 넘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다 넘어갔다고 봐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계 조합원들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합장님하고 사무장님이랑 상의해서 이 세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대체를 하드리고 서면으로 안 되면 이게 지금 강의가 안 되면 서면으로 다시 저희들이 안내문을 내보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안 가지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되 양도소득세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한테 가셔야 돼요. 일반 세무사님한테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면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 감면 문제,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 취득가액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전문 세무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나도 1+1만 조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 주거 전용 면적이 커서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되거나 감정가액이 여러분 여기 분양가보다 높아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 기준으로 따지신 분들은 분담금을 낼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가액으로 하신 분들은 분담금을 낼 일이 없어요. 가액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전용면적 기준으로 두 개를 받으신 분들은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대신 중요한 거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3년 미만에 이내에 못 팔게 돼 있다. 1+1은 일괄로 매도를 한다면 둘 다 과세가 되는데 삼쌍독이라 둘 중에 납세자가 원하는 것을 비과세해줘요. 내가 원하는 거 비과세해주니까 통상적으로 작은 걸 세금 내고 큰 거를 비과세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이전고시 나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져야지 이전고시 난 다음에 양도는 안 된다. 대신 여러분 조합원 지위는 지금 준공일 전까지는 지금 공사 지연에 따라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는데 준공이 떨어져 버리면 이전고시까지는 별도로 조합에서 검토를 받으시고 승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잘못해버리시면 다시 또 현금청산 대상이 돼버리니까 꼭 조합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동시에 양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된다. 그 다음에 1+1 취득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다. 이건 뭔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안 됐겠지만 1주택자가 내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1+1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이 뜻이에요. 피해가 많다니까 이거는. 피해가 많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샀는데 1+1을 받아버렸어. 아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줬죠. 그쵸? 이건 그것도 안 돼. 대체 취득도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세법에서. 이거를 조합원을 두 채를 인정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시행 인가 후에 대체 취득한 것도 이것도 안 된다. 자, 공동 소유한 조합원 입주권을 준공 후에 단독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단독 소유를 하게 될 때 공유물 분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을 지분이 그렇게 큰 평형은 큰 평형에 맞게 작은 평형은 작은 평형에 맞게 소유를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유물 분할하는 사이에 가치 교환의 차이가 나버리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라는 이유가 이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자칫 잘못되면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지금 증여를 하실 때도 혹시 1+1을 증여하실 때 부모님이 큰 것 갖고 지금 작은 것을 자녀들이 갖기로 했으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 큰 거는 증여를 하긴 하는데 지금 가격 비례를 했더니 65대 35 정도 돼요. 지금 40평짜리가 부모님이 갖고 작은 거를 자녀들한테 주려고 증여를 한다는 거죠. 증여를 할 때 비율을 35% 정도 준다는 거예요. 주면서 작은 것은 네가 갖고 큰 것은 내 거다 하고 합의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공유물 분할 등기할 때 우리가 지금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가격 변동이 생겨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가치 변동이 없다면 양도나 증여가 안 되도록 해석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단도를 해놔야 되니까 이거를 하실 때 전문 세무사님들한테 상담 받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35% 가격이 맞다 그러면 35%만 지분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7대 3일 수도 있어요. 내가 50평짜리 갖고 있고 요게
25평이다. 그러면 7대 3일 수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두 자산 가치를 비교해서 비율을 정해놔야 된다. 비율을. 예,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차액증산에 따라서 시가 차이가 나면 양도 상속에 대한 이슈는 있다. 이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받고 일을 하시라. 취득가액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관리처분 때 미리 상담을 하면 1+1 중에서 분담금을 큰 팩에다 넣을 것이냐, 작은 팩에다 넣을 것이냐, 안 분해서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계약서 다 쓸 때 다 들어간 것 같고, 분양계약서를 보니까 심플하게 써놨어요. 여기는 대부분이 권리가가 높아가지고 분담금을 낼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그 분양계약서 보면은 분양가 얼마, 그 다음에 권리가 얼마 해서 땡땡 똑같이 써놨어요. 이게 제로가 나오죠? 추가 분담금은? 없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 써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관리처분 내역서에 여러분의 청산금에 대한 금액은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분양계약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내역서를 보시면 거기에서 종전부동산 감정가액 비례율 곱해가지고 권리가액 산정하시고 분양가 얼마고 그걸 뺀 나머지가 분담금 이렇게 해놨는데 마이너스는 환급액. 그게 부수, 마이너스는 환급액이에요. 또 마이너스가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마이너스 표시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추가 분담금 내야 할 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자, 마지막. 준공 떨어지기 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보세요. 자, 준공 떨어지기 전에 하셔야 지금 입주권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감정평가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낮게 돼 있다. 완공이 돼버리고 매매사례가가 나와버리면 낮추는 게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취득세를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건물까지 주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조동 대상자액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면 모르겠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 비속한테 줄 때는 중과세를 안 먹지만 주다 보면은 사위 며느리까지 끼워서 줘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는 거기 또 중과세가 돼요. 취득세가 13.4%가 되니까 중과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거는 4%짜리예요. 4%. 지금은 취득세가 4%짜리를 준다. 그래서 등기 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준공 떨어져 버리면 조합원 지유승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 전에 하시되 반드시 준공하시고 준공 전에 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하실 때 조합에다가 빨리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은 여러분한테 그 권리 의무 변동이 생기면은 그거를 신탁 해지를 하고 소유권 변동을 시키고 다시 신탁으로 또 묻는 거거든요.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조합원들 거 모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거라도 빨리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에다가 명부가 변경되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조합원 명의 변경이 됐다고 신고가 돼야지 지금 증여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진 데 가면 건물까지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나중에 입주 임박해갖고 하시면은 쫓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전에 2달 전에 다 완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 감사합니다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크를 좀 중간에 계신 분한테 질문을 제가 5시까지만 받고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5시까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